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정강수라고 하고요. 컴퓨터공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은 프랑스의 한국어로 번역하면 국가정보과학기술연구소에 해당하는 일리아라는 곳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분야는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기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연구 분야와 그리고 그 연구 분야에서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하는 것의 좀 대표적인 예들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 중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이제 페이스북 관련된 데이터를 사용한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스캔들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2016년에 데이터 분석 업체인 캠브리지 어널리티카에서 그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 캠브리지 어널리티카가 이제 개인의 정치 성향을 테스트해주는 설문 앱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이제 사용자들한테 그런 설문을 제공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이제 본인들이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면, 이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트럼프 측 선거 캠프에 합류한 다음에 그 자기들이 수집한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소위 중도층 또는 스윙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그 트럼프 측에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선거의 어떤 결과에 이제 영향을 주었고, 나중에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의해 가지고 노출이 된 뒤에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를 만들었고, 그래서 페이스북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고선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받았고요. 그리고 캠브리지 어널리티카 측에서도 이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일이 이제 기술 관련 기업들이 데이터를 과거에는 그냥 일종의 공공재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런 데이터의 사용이 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되어가지고 더 그레이트 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넷플릭스에서 이제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국제적인 사례 말고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루다라는 이제 챗봇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연예과학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들의 그 채팅 로그나 그런 사용자들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예는 이제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들이 이제 수집한 정보를 사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사실은 뭐 사용자 측의 어떤 실수나 아니면 어떤 뭐 고의로 데이터가 이제 외부로 노출이 돼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외부에서 악의를 가지고 해킹을 해가지고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통신 같은 것들을 어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도청을 해가지고 이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에 필요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뭐 그중에 암호화 같은 기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익명화, 그러니까 이 정보가 누구의 정보인지 모르게 할 수가 있고, 또는 비식별화, 그 어떤 특정인의 정보라는 것들이 이제 특정되지 않도록,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이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차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이제 소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보안, 시큐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안에는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먼저 보안 같은 경우에는 그 승인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그 아래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이름이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뭐 내 연봉 이런 종류의 어떤 개인 정보들이 있다고 할 때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 처리를 해가지고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용자는 이 정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는 어떤 억세스 컨트롤, 접근 제어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해서 특정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그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근데 프라이버시는 이건 약간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권한이 설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또는 사전에 허락되지 않은 형태로 사용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막는 것입니다. 앞에 예에서 보신 것처럼 뭐 페이스북의 예라든지 아니면 이루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은 그 캠브리지 어널리티카나 아니면 이루다 서비스를 제공한 스캐터랩에 존재를 했거든요. 문제는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은 형태로 또는 허락하지 않은 형태로 이제 활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과는 다르게 프라이버시의 목적은 개인 데이터의 수집이나 아니면 보관이나 아니면 사용을 소유자의 뜻대로 제어하는 것에 두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그러니까 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에서 학습을 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사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개인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그 개인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는 목적에 맞게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델의 학습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질의의 결과물을 이제 사용자한테 돌려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머신러닝 또는 인공지능의 작동 형태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얘는 이제 모델 인버전 어택이라고 불리는 그 머신러닝 모델에서의 한 프라이버시 추론 공격, 그러니까 개인정보 추론 공격의 한 예인데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학습에 사용된 트레이닝 데이터입니다. 개인 사용자들이 제공한.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이었는데요. 이 얼굴, 각 개인들의 이제 얼굴 사진을 사용한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의 어떤 특정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 컨피던스 스코어, 그러니까 이 정보가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컨피던스 스코어와 어떤 특정 개인의 이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형태의 이미지를 복원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된 개인의 어떤 얼굴 사진을 그 개인의 사진에 접근하지 않고도 그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질의 결과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낸 거죠. 이처럼 머신러닝 모델의 결과만으로도 어떤 특정 사용자의 정보를 이제 복원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례들이 점점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 머신러닝에서도 프라이버시 프리저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이제 인식이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라이버시를 고려해가지고 좀 더 안전한 머신러닝을 모델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연합학습이 그런 시도 중에 하나입니다.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사용자들이 또는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서버로 보내질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원본 데이터를 서버에 보내지 않고, 먼저 일단 자신의 로컬 디바이스에서 자기 자신의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학습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학습의 결과인 모델 파라미터만을 중앙의 서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럼 중앙의 서버는 그 모델 파라미터들을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글로벌 AI 모델을 만든 다음에 다시 그 정보들을 사용자들에게 전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사용자들은 그렇게 전송받은 글로벌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자신의 로컬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횟수가 지나면은 결국엔 어느 정도의 어, 어떤 특정 지점으로 이제 수렴하는 하나의 글로벌 모델이 나오게 되고요. 그 글로벌 모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에 하던 것처럼 AI 또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연합학습에는 가장 큰 장점이 그 자신의 원본 데이터를 어떤 서버 같은 외부의 제3자에게 보내지 않고 자기 자신이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연합학습을 제공하는 이유가 단지 프라이버시 보호만은 아니고 뭐 정보를 분산 처리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도 있지만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과거에 중앙의 서버의 모든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중앙 서버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던 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더 높은 강화된 이런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원본 데이터를 제3자에 보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문제가 해결됐냐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 Deep Leakage from Gradient, 줄여서 이제 DLG 어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연합학습에서 이제 질의 결과만을 가지고 원본 데이터를 추론하는 공격이 이제 2019년 뉴럴릭스에서 이제 영국 그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왼쪽 그림이 가장 일반적인 이제 연합학습의 형태이고요. 페라미터 서버가 중앙에 존재를 하고 이제 각 개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 서버한테 보냅니다. 그리고 서버는 그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다시 이제 각 개인들한테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이 딥 리키지 어택의 공격 모델인데 그 연합학습의 결과로 이제 오가게 되는 그 모델 패러미터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되는 이유는 이 공격자가 이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참여자 중에 하나일 수가 있다라는 가정이 전제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공격자는 처음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완전히 랜덤한 그냥 노이즈로만 가득 찬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노이즈로 가득 찬 처음 시작 데이터가 이 연합학습이 진행되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이 패러미터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업데이트되는 패러미터에 가장 유사할 수 있도록 이 노이즈가 가득 찬 데이터로부터 이제 어, 이 노이즈가 가득 찬 데이터를 이 모델 패러미터 업데이트되는 모델 패러미터에 유사하도록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나갑니다. 그럼 이런 업데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점점 더 이 원본 이 노이즈로 가득 찬 데이터가 그 실제로 학습에 사용됐던 데이터처럼 이제 학습을 새롭게 생성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생성된 결과로 보시면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그라운드 트루스 원본 데이터고 왼쪽에 있는 게 처음에 이니셜라이즈된 이제 노이즈로 가득 찬 데이터입니다. 근데 계속 이 연합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업데이트되는 패러미터들을 관찰을 하면서 이 왼쪽에 있는 랜덤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 나가면은 한 10번에서 한 복잡한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100번 정도의 이제 반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원본 데이터와 거의 유사한 데이터들을 이제 리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DLG 어택이라고 이 연합학습에서의 이제 개인정보를 추론을 해낸 이제 최초의 연구가 되고 이후에도 점점 더 개선된 연구들이 이제 나오면서 보다 완화된 전제로도 이제 개인정보가 추론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보호 방법이 존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가장 사실상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은 이제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한국어로는 뭐 차등 프라이버시 또는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부르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질의 결과에 일정 수준의 노이즈를 섞어서 그 원본 값이 정확하게 추론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결국엔 노이즈를 얼만큼 어떻게 섞어야지 안전할 수 있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간단한 공식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D1과 D2라고 하는 것이 이제 네이버후드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딱 하나의 레코드만이 차이가 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D1 레코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더하거나 아니면 빼서 딱 하나의 레코드만 차이가 나게 되는 데이터가 이제 D2가 되는 거죠. 그리고 M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질의를 수행하는 이제 질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O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질의 결과로 나오게 된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의미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레코드만 차이가 나는 데이터베이스 D1과 D2에다가 어떤 특정 질의를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아웃풋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2의 엡실론 이하여야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하나의 레코드에 의해 가지고 질의 결과에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내 연봉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한 사용자의 얼굴 인식, 얼굴 데이터가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학습 결과나 아니면 질의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이 하나의 데이터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질의 결과의 차이를 2의 엡실론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의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정보의 그 영향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뭐 어떤 이질적인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데이터가 이제 차이가 나는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질의 결과값이 크게 변하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것 같은 이제 추론 공격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노이즈를 섞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노이즈를 섞어야지 이런 공식을 만족시킬 수 있냐면은, 이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플라스 분포에 해당하는 분포에서 노이즈를 임의로 추출을 해서 그 노이즈를 이제 데이터나 어떤 질의 결과에 넣는다면 아래에 있는 공식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분 프라이버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섞어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 현재 이제 사실상의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고요. 이렇게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을 하면 어떤 게 좋냐? 일단 첫 번째로 부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를 삽입을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의 데이터가 실제로 그 데이터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는 노이즈가 섞인 결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부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시퀀셜 컴포지션이라고 해서 여러 번의 질의가 수행될 경우에 이제 기계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그 모델을 학습을 할 경우에 이 앞에서 보셨던 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커지면은 더 많은 프라이버시가 노출이 되고 작으면은 그 허용되는 이제 확률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더 낮은 프라이버시가 사용이 되는 건데 이 얼마나 이 프라이버시를 많이 사용했냐라고 하는 것들이 시퀀셜 컴포지션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학습을 할 경우에는 그 학습을 할 때마다 계속 노이즈가 들어가고 그 노이즈가 들어가지만 학습이 반복되는 만큼 결국에는 더 많은 질의 결과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할수록 그 반복하는 횟수에 비례해서 이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더 증가한다는 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퀀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특징이 또 다른 게 있고 사실 가장 좋고 또 의미 있는 특징 중 하나는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일단 한번 데이터나 질의 결과에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을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하더라도 최초에 그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할 때 보장이 되었던 프라이버시 보호 수준을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노이즈를 삽입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 질의 결과를 만들어내면은 그 뒤에는 어떤 형태로도 가공하더라도 이제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할 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에다가 노이즈를 삽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와 유틸리티 간의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노이즈를 많이 넣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는 올라가지만 유틸리티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반대로 이제 유틸리티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노이즈를 너무 적게 삽입을 하면은 노이즈를 삽입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제가 최근에 했던 이제 실험의 결과 중 하나인데 DLG 어택을 적용을 한 결과입니다. 노이즈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노이즈를 삽입하는 정도의 수준을 달리하면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삽입을 했을 때 과연 DLG 어택이 성공을 할 것인가를 한 건데 가장 낮은 수준이 이제 0.001에 해당하는 이제 노이즈 멀티플라이어를 넣었을 때는 노이즈를 삽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DLG 어택에 의해 가지고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가 이제 복원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노이즈 멀티플라이어를 한 0.1 정도로 0.1 정도 이상으로 이제 삽입을 했을 때 비로소 그 DLG 어택이 원본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노이즈를 삽입을 하면 해야지만이 유용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이제 개인정보도 보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이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머신러닝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토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의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 연구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텐서플로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연합학습을 더한 텐서플로우 페더레이티드 라이브러리에서 현재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그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DPSGD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아바디가 2016년 CCS에서 발표한 그 머신러닝에다가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적용하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현재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습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은 그 프라이버시 허용된 그 엡사일론 값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사실상 프라이버시 보호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구글에서는 그거를 개선한 이제 레니디피라는 기법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제 프라이버시를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이제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링크에 가시면은 이제 이 텐서플로우에서 어떻게 이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튜토리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iOS 10부터 이모지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건강 정보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할 때 이 사용자의 아이폰이나 아니면 아이패드 같은 기기 차원에서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버로 보내는 그 형태로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아이폰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자 할 때 그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내지 않고 일단 자체 기기 내에서 기본적인 학습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모델 파라미터만을 이제 서버로 보내가지고 어, 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이제 연합학습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합학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정 수준의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을 해서 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이제 차분 프라이버시와 연합학습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린 건데요. 지금부터는 좀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페더레이티드 러닝 연합학습이 최근 이제 몇 년간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 중에 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그 기존의 머신러닝에서는 그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이제 아이덴티컬 앤 인디펜던트 디스트리뷰션 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분포가 균일하면서도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이 고유하게 이제 존재한다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는데 연합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학습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분포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셨던 그 애플의 이모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람마다 사용하는 이모지가 다를 수가 있고 또 지역마다 뭐 예를 들면 한국이면 한국, 미국이면 미국, 유럽이면 유럽 이런 식으로 각 문화권마다 이제 그 문화권의 문화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모지 패턴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이모지 종류 같은 것들이 다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넌 IID 속성을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처럼 그냥 모든 데이터들이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면은 그 모델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떨어지고 수렴도 잘 하지 않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연합학습에서의 넌 IID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방법 중 하나가 이제 개인화된 연합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합학습을 할 때 그냥 모든 사용자들이 다 동일할 거라고 가정하고 그냥 하나의 글로벌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사용자 그룹에 적합한, 그러니까 각 사용자 그룹의 분포에 적합한 개인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개선된 형태로 모델을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퍼스널라이즈 페더레이티드 러닝에서 어떻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화된 연합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제공이 되었던 뉴럴렉스 2021년에 발표가 됐던
이터레이티브 페더레이티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일정 개수의 이제 모델 패러미터들을 사전에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을 동시에 학습하는 그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개인화된 연합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앞에서 설명드린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서 제안을 했는데, 한 가지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인 차분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차분 프라이버시 변형 중 하나인 이제 매트릭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매트릭 프라이버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위치로 이용해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만약에 위치 데이터를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고자 할 때, 만약에 내가 있는 위치를 그대로 공유를 하면은 좀 민감한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는 위치로부터 한 100m 정도 떨어진 위치로 내 위치를 일반화해서 제공을 한다면, 또는 뭐 1km 떨어진, 또는 뭐 10km 떨어진,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해서 적용을, 위치를 제공을 한다면, 내 정확한 위치가 이제 제공될 수 있는 위험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좀 적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매트릭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 위치를 일반화해서 제공을 할 때 나와 가까운, 또는 나와 가까운 위치로 일반화를 하는 것에 좀 더 높은 프라이버시 가중치를 둬서, 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100m 주변에 있는 위치를 공유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을 할 때 좀 더 이제 많은 노이즈를 삽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는 100m까지는 아니고 좀 1km 떨어진 정도로만 내 위치를 일반화해서 제공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적은 노이즈를 삽입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리로 데이터를 일반화해서 제공을 할 때 더 약한 프라이버시를 제공을 해도 된다. 또는 나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형태로 일반화해서 그 정보를 제공을 할 때는 좀 더 높은 프라이버시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매트릭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어느 정도로 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엡실론 값만이 아닌 그 어느 정도로 이제 이 데이터가 일반화됐는가를 고려를 하는 것이 이제 매트릭 프라이버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매트릭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좋은 이유 중 하나는, 기존의 머신러닝에서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할 때는 그 노이즈가 삽입될 수 있는 정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위치를 어느 정도 내 모델 패러미터의 값에서 아웃라이어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거를 하고서는 노이즈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트릭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웃라이어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와 비슷한 정보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프라이버시, 좀 더 많은 노이즈를 삽입을 하지만, 나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델 패러미터에 대해서는 노이즈를 이제 많이 삽입을 하지 않는 형태로 모든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모델 유용성과, 그리고 이따가 설명을 드릴 모델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고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먼저 서버 측에서는 K개만큼의 이제 여러 개의 모델들을 각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합니다. 그럼 사용자들은 K개의 모델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K개의 모델 중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산을 해냅니다. 그리고 K개 전부를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 하나만을 골라가지고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학습시킨 모델 결과에다가 저희가 이제 제안한 노이즈 삽입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가지고 노이즈를 삽입을 한 뒤에 그 정보를 다시 서버한테 보내게 되죠. 그럼 서버는 이제 여러 사용자들로부터 전송되어 온 이제 모델 패러미터들을 수집을 한 다음에 자신이 만들어낸 그 K개의 모델 패러미터에 그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업데이트된 K개 모델을 다시 사용자한테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과정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각 사용자들의 분포를 고려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드리면, 시간이 5분이 남았군요. 그럼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가상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단 실험을 했는데, 그 기존의 연합학습에 많이 사용된 패드 에버리지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그 붉은 점이 이제 초기에 각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 패러미터고, 그리고 검은색 점이 저희가 수렴해야 될 이제 최적 이 모델 패러미터가 되는데, 일반적인 패드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글로벌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의 분포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각각의 점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 지점으로 수렴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FCA 알고리즘, Personalized Federated Learning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분포를 고려를 해가지고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목표한 지점으로 거의 일치하게 수렴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저희가 제안하는 이제 노이즈 삽입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도 그 노이즈가 없을 때보다는 물론 더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거의 유사한 지점으로 이제 수렴을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던 이제 실험 결과인데,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모델을 했을 때 몇 개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가인데, 이제 너무 적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많은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것도 불필요한 커뮤니케이션과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적정 개수의 그 모델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이고, 오른쪽은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그럼 어느 정도 양의 이제 노이즈를 삽입하는 것이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이제 중앙에 있는 한 0.1 정도의 이제 노이즈 멀티플라이어를 섞었을 때 이제 유용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하면서 이제 개인정보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페어니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인공지능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지만 그 최근에는 인공지능의 차별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구글 검색을 했을 때 남성은 자격이 있다라는 단어를 쳤을 때 이제 자동 완성되는 것이 남성은 높은 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제 문장이 자동 완성이 됐는데, 여성은 자격이 있다라는 단어를 치면은 여성은 맞을 자격이 있다라는 이제 문장이 자동 완성되는 사례가 이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판결 보조 시스템인 이제 컴파스라는 시스템에서 그 이 피의자가 이제 재범 확률이 높은지 아닌지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판사한테 제공을 해주는데, 어,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정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비율이 흑인이 백인에 비해서 이제 2배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이 기존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편견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흑인이 백인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페어니스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차분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제 공평함을 보장하는 것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충돌을 하냐면 그 차분 프라이버시 기본 컨셉이 이제 노이즈를 삽입을 하는 것이고, 노이즈를 삽입을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그 모델에 영향을 끼칠 확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를 할 경우에 주류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그 노이즈에 의해 가지고 억제되는 것보다 마이너리티 또는 아웃라이어들이 이 노이즈 삽입에 의해서 이제 정보들이 반영될 확률이 억제되는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리티들의 데이터들이 실제 모델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정확히 이제 공평함을 보장하는 것과 이제 충돌하는 결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실험을 통해서 제한 기법이 프라이버시도 보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개인화를 적용하지 않은 또는 일반적인 디퍼런셜 프라이버시를 적용한 모델보다 좀 더 페어니스를 보장하는 데 이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페어니스를 저희가 이제 이거 측정을 했는데 그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페어니스를 측정을 할 때. 하나는 이제 그룹 페어니스고 다른 하나는 이제 인디비주얼 페어니스인데, 드루프연닉스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모델의 목적과 무관한 뭐 인정이나 뭐 성별 이런 것, 뭐 또는 지역 뭐 이런 특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뭐 동일한 질의 결과를 얻어야 된다든지, 또는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런 인종적인 것에 구애하지 않고 이제 범죄 재발 확률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룹 페어니스의 목적이고, 인디비주얼 페어니스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목적인데, 동일한 집단 내에서도 각 개인들이 모델의 목적과 무관한 특성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모델의 목적과 무관한 특성에 의해 가지고 서로 다른 결과를 얻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인디비주얼 페어니스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일단 그룹 페어니스에 대해 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했고, 이제 인디비주얼 페어니스는 이제 추후 연구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실험을 위해서 앞에 보셨던 서로 다른 두 분포를 지니는 데이터셋에서
하나를 이제 메이저리티, 좀 더 다수를 차지하는 그 그룹이라고 가정을 했고, 다른 한 그룹은 소수 그룹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게 이제 그것들이 시각화된 형태이고, 이제 그것들이 함께 있는 데이터는 보시는 것 같은 이제 분포를 지니게 되는데, 이런 분포를 지닌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페어니스를 측정을 했는데, 그 파란색 캔들 차트가 이제 글로벌 모델, 그러니까 개인화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고, 노란색이 이제 개인화를 적용한 제한 알고리즘이었는데, 제한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가 그 페어니스에 있어서 더 나은 결과를, 그러니까 더 나은 공평함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척도를 이용해가지고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세 가지 척도 모두에서 이제 개인화된 연합학습이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수행했던 연구 결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이 개인화된 연합학습에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수행을 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연구 방향 중 하나는 이 프라이버시와 페어니스를 고려를 할 때 그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이 둘을 조화를 시켜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델 유용성과 프라이버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이 연합학습에 참여하는 파라미터 서버와 그리고 참가자들이 어떻게 내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어떤 형태로 차분 프라이버시를 삽입하는 것이 좋은지를 이제 의도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그 트레이드오프를 이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또 다른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